자, 2012년도 행시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이 공유제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진 않고 이제 배점이 조금 이제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 문제였죠. 자, 일단은 그 평균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 토탈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함수도 구해야 되고 또 마지널 함수도 구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평균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유제인지 아닌지 여부는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케이스를 보시면은 그 어업에 종사할 때 1인당 소득이 120-2n이죠. 전통 공예품 쪽은 20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통 공예품 쪽은 뭐 외부 효과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제라는 특성을 갖는 그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평균 수입 함수예요. 평균 수입 함수를 이제 변수로 x라는 변수로 미분을 했을 때 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균이 떨어지게 되는, 즉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합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도출을 해보면 지금 120-2n이라는 형태로부터 이제 n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경합성을 갖는다라는 형태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제약 조건을 주고 있지 않다면 이제 진입 자체는 뭐 사실 그 제약이 없죠. 따라서 이제 배제 불가능성은 없어요. 배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없다는 게 아니, 배제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경합성을 갖고 배제 불가능성을 갖는 재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유제라는 사실은 처음 문제 푸는 단계부터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유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읽어주시면서 출발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공유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공유제 이야기를 깔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에서 이론 정리를 하는 테마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은 이제 케이스 사례를 전달을 해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외부 효과 개념을 활용해서 뭐 사실상 공유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문제에서 이론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뒤로 밀어주시고, 이미 알고 있지만 뒤로 밀어주시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순수하게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은 이제 무리가 없는 이런 판단을 처음에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석형은 다 읽어보고 출발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읽어보시고, 1번에 다음에 질문한 거를 모조리 적어버리게 되면은 반복하고, 또 시간이 앞에 적었으니까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에서 100번까지 번호표를 무작위로 배정받고 1번부터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요. 뭐 균형만 구하면은 질문도 답할 수가 있죠. 소득 같은 것들도 뭐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술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공유제에서 전형적인 타입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놔두면 어떤 점이 균형이 될 것인지를 찾는 것이므로, 따라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단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지를 이론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맡길 때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갈 것인지를 답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되는 건데요. 평균값이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값이 만약에 이쪽이 높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주체가 이쪽으로 이동할 유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쪽의 평균이 높으면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균형은 평균 수입이 일치하게 되는 점이에요. 따라서 전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균형을 찾을 때에는 이제 평균이 일치할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메커니즘을 찾아 두시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적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례의 경우는 그 사안을 그대로 꺼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120-2n은 20인, 여기서 뭐 n스타 50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1번을 뽑은 사람은
이제 120 마이너스 2n에서 일단은 120이잖아요, 아직은. 따라서 1번 뽑은 사람은 이제 어업에 종사할 것이고 그 근거는 이쪽이 어업 쪽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주시고 한 번만 더. 2번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업 쪽이 평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50번까지는 어업 쪽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50번째 선택자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들어가면 20이고 이쪽도 20이기 때문에 랜덤 선택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면은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속성을 전제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바라 보이는 것이 49번까지 어업을 선택하면은 그 순간 20이라는 숫자하고 20을 비교한다라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리 답을 알고 출발했으니 50번째도 어색하지 않도록 어업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1번째부터는 끝까지 내가 들어가면은 20에서 떨어지고 18이라는 변화가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20보다 낮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전통 공예품을 만든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된다라면은 여기서 디귿자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양쪽에서 일치할 수밖에 없는 쪽을 세로축에 마킹을 해주시고 전체 인원수가 지금 100명이잖아요. 100명을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20을 기준으로 쭉 뻗게 되는 직선이 바로 전통 공예품 쪽에서의 평균 함수고요. 그리고 120을 기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여기를 관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어업 쪽에서의 그 평균 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자가 일치하는 곳인 이제 50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다라는 그래프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1번 문제가 10점 배점이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예상컨대 배점일 가능성이 높냐 낮냐라고 물어보면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제로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10점 배점이라면은 충분히 서술을 하고도 그래프까지 그리는 게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림까지 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든 그래프에 사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이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배점이 되게 커졌어요. 배점이 이제 10점이어도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배점이 커졌기 때문에 20점 배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도 사실 2페이지를 적을 자신 없습니다. 뭐 제 글씨가 큰 편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건 예상컨대 배점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간략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정도의 형태로 집어넣는 것이 뭐 기본적인 어떤 과제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반 뭐 조금 덜 적어도 적을 만큼 적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더더욱 배점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 문제에서 전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체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균형을 찾으라는 것인데 이러면 이론으로도 풀 수 있고요. 수식으로도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태여 라그랑지안을 설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 소득 극대화 균형부터 먼저 구해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전체 소득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식을 제대로 짜면 되죠. 맥스 전체 수입이니까 이제 토탈 레베뉴를 극대화시키는 N값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전통 공예품 종사자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 수식만 잘 짜시면 돼요. 120 마이너스 2n이 평균인데 거기에 이제 n을 곱한 것이 바로 이제 어업 쪽에서 발생하는 토탈 이제 수입이 될 것이고 이쪽은 평균이 20인데 이제 100명에서 n명이 빠지고 투입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어업 종사자를 NA, 뭐 전통 공예품 종사자를 뭐 NB라고 설정하고 전체가 100명이다라고 수식을 전개를 해줬다라면은 그나마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라그랑지안 함수를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때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형태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변수가 일단은 N밖에 안 보이고 여기도 지금 N밖에 없으니 뭐 물론 편미분 기호를 써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이왕이면 맞춰서 전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좌표를 찾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120 마이너스 4n
이쪽은 마이너스 20은 0인 곳에서 최적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시간적 여력이 있죠. 한 번 더 합니다. 세컨 오더 컨디션까지 가시면은 한 번 더 미분해서 처음에 미분한 값이 0일 때 이제 극대값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음수임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4 아닙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음수입니다. 두 번째 미분한 게 음수이고 첫 번째 미분한 게 0일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의 n스타는 바로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125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명일 때 극대화가 된다라는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정답 제출하고 그래프 하나 그려놓기에는 배점이 좀 버겁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배점의 넉넉함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이제 개념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도 듬뿍 설명하면서 그래프 및 실제로 이제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 이윤극대화 조건, 이제 한계 수입 개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설명합니다. 현재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쪽에서의 한계 수입이라는 거는 이 도출된 수식의 앞쪽에 있는 숫자죠. 120 마이너스 4n이 되는 것이고, 전통 공예품 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해요. 이제 전통 공예품 쪽하고 어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왼쪽이 더 크게 되면은 전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쪽의 인원을 이쪽의 인원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떨어지고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은 아니지만은 더 큰 숫자만큼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제 설문 1처럼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계 수입이 다른 곳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전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전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MR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프의 근거가 돼요. 그래프를 근거를 그리실 때 100, 여기도 이제 MR, 이제 일일이 사실 꼭 영문자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죠. 더 이게 좋아요. 종사자라고 첨자를 붙이고 전통이라고 첨자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쪽에 20을 기준으로 쭉 뻗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 공예품 쪽에서의 한계 수입이 되는 것이고 MR 되는 거고요. 이제 120을 기준으로 이미 답은 도출했잖아요. 요 정도 관통시키면서 비율까지 맞춰주면 좋겠죠. 따라서 이제 MR 어업 종사자 쪽에서 한계 수입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 박스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는 토탈이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25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그 좀 빽빽하게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 이상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쓸 말이 별로 없고요. 교과서를 좀 읽어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유제를 설명하는 교과서는 굉장히 내용이 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양식으로 공부를 하고 요약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쓸 말이 많지 않지만 이제 교과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판단하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배점이 길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교과서의 어떤 서술 방식을 조금 흉내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식은 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뭐 이거 말고 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 했죠. 수식적인 근거도 보여줬고 뭐 간략하게 적어놨지만은 전후에 서술이 좀 가미가 된다라면은 약간 버거운 배점도 커버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그 왜 이유가 다릅니까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미리 여기다 적어놨죠. 미리 적어놨습니다. 외부 효과도 정의하시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극대화 전체 극대화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를 논할 때 5가지 이유를 보통 들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정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유재는 따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공유재의 경우도 자유롭게 맡기면 외부 효과, 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공유재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효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다라는 개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임에도 제목이 공공재처럼 따로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더 늘었죠. 시장 실패라는 것이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몰라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배점이 커서 당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도 아는 내용이 배점이 커져버리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적고 그냥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최대한도로 그냥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주는 답안을 작성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배점이 여유가 좀 이제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이고, 거시경제학은 배점이 작은 경우와 큰 경우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준비할 때 가장 큰 배점을 준비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점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조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에요. 미시는 준비한 것보다 배점이 갑자기 커지면 당황스럽지만 거시는 배점이 커진다 해도 당황할 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그만인 것이죠. 약간 문제는 있어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인하 정책이 소비, 투자,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딱히 모형이 없습니다. 어떤 모형을 써야 될지 모형을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여기다 대고 굉장히 좀 모형과 상관없는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기준이 굉장히 좀 난감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역시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시사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딱히 문제의 모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모형을 써야 될지 굉장히 좀 명쾌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요. AD하고 AS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AD를 이제 서술할 때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기타 등등, 화폐 수요 등등까지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AS 쪽은 공급 쪽하고 이 수요 쪽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어떤 모형을 써야 될지 정확히 좀 이제 판단이 서질 않는다라면은, 나열식도 괜찮습니다. 소비, 투자, 기타 등등.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을 크게 잡아주고 나열하는 것이 훨씬 더 답안을 작성할 때 누락 요소를 좀 지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목차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왜 AD, AS 곡선 모형으로 분석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으로 나눠놨잖아요. 예, 사실 특정 모형을 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총수요 측면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소비하고 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건 2번에 몰아주시고 그렇다라는 건 1번에 몰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RET 같은 걸 적을 수는 없죠. 두 번째 문제 가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인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를 외생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제 AD의 우측 이동을 유발시키는 충격이다. IS 언급해도 되고요. 두 번째, 투자 쪽이 사실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행시 필수라고 적혀 있다라면 이게 재경직렬분들이 보신 게 아니고요. 재경직렬을 제외한 기타 직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재경직렬분들에게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라면 법인세가 재정학에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전환이 돼 버릴 수 있어요.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압박이 매우 심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세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순수입에 보통 이제 과세를 때려요. 순수입에 과세를 때리는데 쪼개보자는 것이에요. 매출액의 과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적다라면은 비용에게도 이제 과세를 때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매출에 법인세를 적용하면 이거는 이제 조세가 되는 것이지만 비용의 과세를 때리는 것은 순수익의 법인세를 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세가 아니고 보조금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1억을 벌었고 3천만 원이 비용이 들었으면은 7천만 원의 법인세를 때리는 것이지 실제로 1억의 법인세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천만 원이 7천만 원으로 비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쪼개서 놓고 보면은 보조금의 증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내가 발생한 비용이고 이게 실제로 내가 발생시킨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정부가 데이터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하경제, 뭐 현금거래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매출액은 정부가 잘 잡습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은 정부가 100%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한 80%만 인정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50%만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나의 실제 비용이라면 인정해주는 비용이라는 측면은 더 작습니다. 보통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차이만큼은 사실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때로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가끔이라고 투박하게 적을게요. 정부가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해주는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실제로 그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정해주는 비용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1,000만 원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꾸준히 한 5년 정도 쓸 거라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냥 200만 원씩 그 1년마다 쓴 거니까 이번 연도 인정 비용은 200 정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은 초반에 조금 더 많이 인정해주고 점점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이번에 보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정부가 가끔은 이런 짓도 해요. 이번 기회에 더 썼다고 인정을 해줄게.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더 썼다고 인정을 해줄게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기계를 사시면 그냥 그 구매하신 금액 전체를 내가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경비 처리 받고 쪼개자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조세라면 조세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조금의 크기를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더 많이 인정을 해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인정받고요. 다음 기회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영향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는다면 이번 기회에 투자는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극단적인 방식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조세가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죠. 그죠?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가 떨어지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쓴 돈은 이만큼이에요. 만약에 비용을 덜 인정했다라면 법인세율이 감소할 때 내가 이제 제대로 쓴 비용 기준으로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라면은 법인세가 실제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으면 보조금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조세가 감소하는 충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는 내가 법인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은 조금 떨어졌고 비율적으로 조세는 많이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는 많이 투자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정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크기를 비용을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면은 법인세율이 떨어지면서 조세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이 감소하는 충격이 더 커요. 따라서 이번 기회는 내가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괜찮았는데 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식화해서 복잡하게 전개하는 것은 재경직렬 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 재경직렬 분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개념만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과연 거기를 건드렸냐는 거죠. 현실 경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율로 이런 비용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을 비용을 썼어도 그거 한도 있어. 80 이상은 인정 안 해줘. 이런 어떤 그 규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이자 소득세를 이제 빌린 돈의 한 10%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인정 못 해줘. 우리는 한 7% 정도만 인정을 해줄 거야. 실제로는 현실 경제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통상적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줍니다. 보조금의 감소율은 작고 이제 실제로는 실보조율을 말하는 것이죠. 요거 대비 여기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대비 감소하는 보조금의 비율보다는 이거 대비 감소하는 조세의 크기가 더 작다라는 것이죠.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인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투자가 증가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행정, 직렬, 기타 등등 재경이 아닌 쪽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은 흐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소비를 분명히 이제 증가시키는데 법인세율에 인하는 오히려 투자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출제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가 이제 법인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경직렬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또 일반 직렬로 넘어와서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적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법인세율이라는 것은 세제 구조에 따라 기업에게 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내가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고 지금 문제 취지상 길게 적을 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따라서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에 인하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을 고려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 이제 과세가 되고 있는 형태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그냥 매출액에만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깔아주면은 아래처럼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필수가 아닙니다. 절대 필수가 아니고요. 이제 매출액이 현재 법인세율이 인하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은 최적 자본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본량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이다라는 이제 이 조겐슨 모형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 투자만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사실은 적을 수 있어요. 뭐 화폐 수요라든지 기타 등등을 적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만 중심으로 꺼내놓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총 공급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AD, AS에 따라서 Y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조세의 경제적 귀착은 법적 귀착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단순하게 가자는 거죠. 노동시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지금 소득세라는 측면이 임금소득세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비율적으로 이렇게 회전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지만 뭐 어찌됐건 이 쐐기를 박는다라는 개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조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 쐐기는 종량세에서 실제로는 좋아요. 종량세에서 이제 그래프 움직이지 않고도 이 화살표 꽂는 형태만으로도 이제 경제적인 귀착자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종가세에서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금소득세는 종량세는 아닙니다. 임금률에 따라서 과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누진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량세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개념상으로 근로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물론 NS 곡선 자체의 변화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NS 곡선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득 효과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면은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임금 소득세를 적게 걷겠다라고 하면 보세요. 저기 지금 뭐 소득세에 어떤 소득세만이라고 적혀 있진 않잖아요. 임금 소득세가 만약에 인하된다라면 일하는 시간은 무조건 늘어요. 그죠? 택시 기사분들도 더 개인 택시 기준으로 조금 더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번 연도에 소득세를 안 걷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경제가 미쳐 돌아갔어요. 다 일만 해. 여가 같은 것들도 다 미루고 여행도 미루고 1년 동안 진짜 일만 열심히 했었어요. 자, 이런 케이스를 놓고 봐도요. 이쪽은 이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근로시간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또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정도면은 또 AD, AS 곡선을 그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형을 쓰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한다 정도 설명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그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파편적으로 꺼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으로 나눠놨습니다. 읽어보고 오시면서 충분히 해설을 대체할 만큼 지식을 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번 항상소득 가설 또는 리카도 대등정리에 의하면 이거는 소비 불변이죠. 20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설지보다 더 간단히 이제 더 길게 적으셔야 돼요. 마인드 퀴즈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길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소득세를 인하시켰어요. 소득세를 인하시켰으면은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좋아하는 건 절대소득 가설이고, 얘네들은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C1, C2 평면 쓰는 거 아니에요. C1, C2 평면은
문제에서 C1, C2로 갑시다라고 할 때만 쓰는 것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앞으로 영원히 쭉 경제가 지속되는 형태를 전제하게 되죠. 다음번에 아마 모자란 만큼 공채 발행 등으로 돈을 조달했다면 다음 게 증세가 예상이 되고 이 증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가외적인 저축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정액세를 가정하게 되면 감소시킨 세금의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만큼 가외적 저축이 증가하면서 이제 절대소득 가설을 이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불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현실 경제에서는 소득세는 비례세에 가깝잖아요. 비례세 또는 누진세에 가깝지 않습니까? 따라서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감소해버린 가처분 소득 덕분에 실제로는 이제 조세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쇄되는 형태로 RET가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둘 수 있죠. 케인즈의 투자 이론을 고려하게 되면은 조세 따위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야성적 충동이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인식, 케인즈 모형 아니더라도 민간의 인식 자체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태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면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등이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기본적으로 투자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Y가 미치는 민감도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팔리면은 재고나 떨어내자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경기 침체라는 것이 주가 하락과 연결되어서 토빙 Q 이론에 따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라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IS 곡선이 만약에 이제 우측 이동해도 LN 곡선이 가파른 형태라면은 또 구축 효과가 너무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케이스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형을 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이제 답안을 서술하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그래도 때 되면 한 번씩 등장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어떤 모형을 쓰라는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는데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히 이제 ADS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 추가시켜 주세요. BP가 수평인 개방경제를 가정하면 됩니다. 그죠? BP가 수평인 개방경제를 가정하면 IS가 오른쪽으로 가도 환율이 조정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요. AD에 타격이 없어요. 그럼 경기부양 효과가 사실상 없는 거죠? 요거 하나 추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공급 측면 역시 마찬가지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노동 공급 곡선이 보세요. 후반 굴절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형태로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다라면은 실제로는 조세쐐기라는 측면에 의해서 얘가 올라간다라면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노동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냐 또는 이런 사람들이 많냐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로는 이제 근로 시간이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설문일에서 이제 서술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비판, 이제 반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면은 좋죠. 실제로 후반골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약간 여러분들이 유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평범한 형태로 AD 곡선이 움직여도 신축을 가정하는 학파에 의하면은 잽싸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죠?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죠. 경기 침체니까 사실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경기 침체는 잠재 생산량보다 왼쪽에 있을 때 보통 침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적인 경제를 가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어서 잠재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면 그때는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모형을 써야 될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또 이제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적어도 그냥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틀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그 안에 변수들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마별 정리에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죠. AD, AS로 모형 모르겠으면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또 좀 강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처방을 논할 때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학파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S 곡선의 기울기가 세고전 학파와 세케인지 학파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누가 더 가파르다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이유가 다를 뿐이고 빨리 움직이네 천천히 움직이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보통 AS 곡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고전 학파하고 케인즈 학파로 갑니다.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고전 학파와 케인즈 자체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꺼내야 되는 것이고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를 꺼낼 수 있어요.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케인즈 자체라고 한다면 유동성 함정인 형태, IS는 매우 가파르고, 이제 LN 곡선이 매우, 이제 뭐 완만하거나 여기 수평에 가까운 경제를 전제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경제가 아니면은 그냥 IS와 LN 곡선 적당히 완만하고 적당히 가파르게 설정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에서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하면은 이건 고전이에요. 또는 통화론자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고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하고 비교를 할 때는 케인즈 학파를 꺼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 공급 곡선이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케인즈는 수평이다. 현재 유휴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케인즈는 이렇게 수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전 학파는 아니죠. 잠재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수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요. 잠재 생산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평이고 어정쩡하면 우상향하고 붙어있으면 수직이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라면 각각 수직하고 수평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편안하게 풀 수 있죠. 이쪽은 케인즈가 수평이니까 얘는 케인즈의 다이아그램에서 GDP가 결정이 되고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AD가 어디에 위치하건 이건 생산함수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된다라는 좀 편안하게 이제 구별을 하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이거하고 우상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케인즈 자체가 아니고요. 케인즈 계열 또는 학파 정도로 전개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출발을 제대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잘 정돈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나머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쉽게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1번 해설지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수직인 게 고전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것은 이제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어울리는 것이 케인즈 학파로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키포인트 적어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고전 학파하고 우상향하는 거는 새 케인즈 학파, 새 고전 학파, 현대적인 모든 이론들이잖아요. 그렇게 구별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감점이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울리진 않습니다. 보통 새 케인즈 학파와 새 고전 학파를 비교하지 고전 학파와 새 고전 학파를 비교하진 않아요. 고전 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를 비교하는 것도 거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케인즈 학파 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제 뉘앙스 잘 캐치하셔야 돼요. 케인즈가 아니고 케인즈 학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술을 이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세히 적어놓은 것 같고요. 배점 10점 정도 충분하죠. 대신 여기 이제 수직인 총 공급 곡선은 고전 학파밖에 없어요. 고전 학파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은 많지만 설문의 취지상 고전 학파에 대응한다면 케인즈 학파를 넣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말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답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설지 이상으로 설명드릴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두 번째, 확장 재정 정책을 펼 때 이제는 할만하죠. 고전 학파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고전 학파의 경제에서 LN 곡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화폐의 중립성. 그죠?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그 표현 자체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고전적 이분법에 의해서 뭐 실물 시장에서 난리를 핀다고 이제 물가 수준에 영향을 뭐 미치는 거지 뭐 실물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충격이 LN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고전 학파의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LM이 수직이라서 재정 정책은 무력하다. 총수요 곡선도 움직일 일 없다. 케인즈 학파의 경우는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아주 평범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케인즈의 화폐 현상 모형 기억나시죠? 거기 LN 곡선 수평으로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두잖아요. 그 화폐현상 모형 쓰시면 돼요. 케인즈 학파는 그 화폐현상 모형을 케인즈 거를 꺼내서 정리한 걸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IS 우측이동 LN 곡선은 뭐 우상향하기 때문에 AD 곡선 우측이동 AS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요. 신축적이지 않죠. 따라서 경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된다. 세 번째, 확장 금융정책을 펼 때 그 효과를 비교하시오. 고전학파의 경우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또 무력합니다. 됐죠? 케인즈 학파의 경우는 우상향하는 LN 곡선을 가정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아니니까. 또 LM이 수평이 아니니까 경기부양 효과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이 부연 설명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좀 굵게 제가 해놓은 것들이 부연 설명인데요. 이제 이 위에 있는 해설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림을 보완시킬 수 있으시겠죠? 그죠? 예, 그림의 그 상황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산문은 난이도가 있는 것이 출발 단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 출발 단계의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출발을 잘못 잡으면 나머지 점수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감점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던 문제,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